계속해서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2022년 올해는 임인년 호랑이해입니다. 임은 검은색이고요. 그리고 인은 호랑이를 뜻합니다.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검은 호랑이인데요. 뭔가 예사롭지 않네요. 이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단군 신화에도 호랑이가 나오고요. 또 민화에도 호랑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88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호돌이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의 모양이 호랑이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기상을 호랑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올 한 해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가득했으면 좋겠네요. 호랑이 얘기를 하니까요. 88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바로 호랑이였지 않습니까? 88 서울 올림픽의 주제가 준비했습니다. 코리아나 손에 손잡고.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가 이민년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얘기하는데 동북 삼성에는 가끔씩 호랑이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도 그렇고 네. 그 야생 호랑이가 일반 가에서 포착되고 사진이 찍힌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검은 호랑이는 아니고 그 호피 호랑이 있잖아요. 저희들 자주 아는 그런 호랑이가 야생에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다는 이런 소문이 아니라 이렇게 뉴스가 나다 보니까 와, 아직도 동북에는 호랑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랑이를 중국어로 동북 호랑이라고 얘기하면 똥베이호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호랑이 하면 신선한 동물,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군 신화에도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우리 민족이 호랑이를 신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랑이 하게 되면 호랑이는 거의 보면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그 동물이잖아요. 산에서 왕이고. 그래서 웅장함이 있고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호랑이를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네. 그래도 동북 삼성 어디에 호랑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우리 동포분들은 든든하고 좀 믿음직하고, 맞습니다. 사실 막상 맞닥뜨리면 위험해서 놀라긴 하시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호랑이를 만났는데 살아남았다 하면 엄청나게 운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2019년도에 우리 애 데리고 이제 할빈을 갔는데 그쪽에는 호랑이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호랑이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몇백 마리 호랑이를 동시에 보고, 저희들 이제 그 실제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면 호랑이한테 먹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동물원에서 그렇게 오래된 호랑이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먹을 때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또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 호랑이를 보더니 한 마리씩 동물원 보다가 갑자기 차를 위어서는 한 몇십 마리 호랑이를 보더니 무서워하기보다는 와, 계속 그냥 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서 정말 그 생각이 딱 나네요. 네. 호랑이하고 관련된 뭐 풍습이나 문화 이런 건 없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우화가 있어요. 우화가 있는데 호랑이 위신을 자기 위신 마냥 하는 그 여우와 호랑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마 학교 다니는 애들이라면 거의 다 이 우화를 아는데, 그 안에 뭔가 하면 여우가 항상 이제 호랑이의 등에 앉거나 아니면 호랑이 앞에 다니면서 다른 동물들 자기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호랑이가 뒤에서 백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다 그냥 질색하거나 아니면 다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냥 여우한테 절을 하는데, 여우한테 절하는 거 아니라 산의 왕. 그래서 산의 왕, 동물의 왕은 호랑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아, 그렇군요. 진짜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다 보면 마치 본인이 호랑이인 양 착각을 그렇죠. 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호랑이는 네. 알면서도 여우한테 그냥 네. 그냥 듬직하게 그냥 봐주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 저는 이제 집에 호랑이 그런 우리가 달력담 사잖아요. 네. 그 달력 외에도 이렇게 집에다 그림을 붙여놓는데 네. 거의 동포들 집에 호랑이를 붙여놓은 집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 네. 그리고 거기 옆에다 보면 그 백두산 호랑이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근데 그때는 백두산 단어보다는 장백산이라 이렇게 표기했겠지만 네. 그래도 조선 민족이 호랑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거의 집집에 가면 큰 거든 작은 거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민화에도 네. 호랑이를 굉장히 가깝게 생각했던 게 호랑이와 까치가 함께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옛날부터 이제 그 한반도에 호랑이 살았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제가 네. 좀 이렇게 읽어드릴까요? 보게 되면 청동기 초기 철기 유적인 울산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 이게 지금 가장 오래된 호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줄무늬 호랑이와 전박이 표범 등이 14마리가 나오는데 고구려 고분벽화 사진도에는 서쪽 방위를 지키는 신수로서 백호가 나온다고 백호가 얘기하는데요. 나오고. 네. 그 좌에는 청룡, 우에는 백호, 남주작, 북, 현무 사신 중에 호랑이를 제외하고는 다 상상의 동물.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지키기 위해서 네. 상상의 동물을 많이 쓰는데 그중에 실제 호랑이가 등장했다는 거는 상상 동물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옛날부터 호랑이를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신라에서 12지를 형상화한 토와 하나로서 호랑이가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제 유물로 5세기, 6세기에 제작된 남성용 소변 용기에도 호자가 있다. 이게 남성을 네. 상징하는 어떤 그렇죠. 힘인 어떤 것 힘의 같습니다. 상징. 네. 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에도 석호, 그러니까 돌로 된 호랑이가 네. 배치가 되어 있고 정식 왕릉에는 두쌍, 그리고 사후 왕에는 추존된 경우에 한 쌍이 설치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호랑이들은 살찐 몸집에 얼굴이 큰 가부수형의 동그란 눈, 매부리 코, 귀 밑까지 올라간 입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민화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그 동포 여러분께서도 호랑이가 어떤 힘의 상징이고 뭔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기 때문에 집에도 그런 그림을 붙여놓거나 걸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가 노인들에게 드리는 새 선물이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전춘하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흥가 120호 코스모스 호텔 부근에 자리 잡은 명동문화예술원 서영근 원장이 신고슬에 만든 2022년 명동문화예술원 달력을 노인들에게 새해 선물로 드려 찬사를 받고 있다. 2008년에 한국원광대학교에서 서예 박사 칭호를 획득하고 귀국한 후 연길에 명동문화예술원을 꾸리고 소학생으로부터 90세를 바라보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100여 명이 서예 애호가들에게 우리글 서예를 가르치며 몇십 명이 국내외 서예 대전에서 묵직한 영예를 따낼 수 있도록 지극정성과 피탈을 노력을 몰부었다. 일전에 서예대전 수상자 30여 명이 협조로 한 달 남짓한 시간을 들여 달력을 100부를 출판하였다. 연길시 조양 천지문인협회에서 80세 좌우의 노년의 글쓰기를 취미생활로 하는 10여 명의 노인들을 똘똘 뭉쳐 코로나 전염병에 대처하며 다채로운 활동을 벌려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였다. 얼마 전 이 문인협회 회원이자 소설가인 아버지를 통하여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들 서영근 원장은 크게 감동을 받고 새해의 달력을 노인들마다에게 증정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조영사회구역 해랑아파트 노인 활소조의 노인들께도 드렸다. 뜻밖의 선물을 받아 아는 노인들은 저마다 싱글벙글 명동문화원이 효자동이라며 찬탄을 금하지 못했다. 네.
명동문화예술원의 서영근 원장님,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달력이라는 게 1년 동안이나 집에 함께하는 물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선물한다는 건 그만큼 건강과 행복을 선물한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받으시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요즘은 네. 달력들이 대부분은 특별한 그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상품화되어 있는 달력이나 홍보용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원장님 보시면, 서영근 원장님 보시면 서해대전 수상자 30여 명의 협조로 한 달 납직한 시간을 들여서 달력을 100부를 출판하였다는 걸 봐서는 네. 달력 내용이 정말 그러니까. 공을 들여서 네. 서예나 이게 작품으로 실은 거니까 달력을 볼 때마다 얘기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글귀들이 들어가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거는 뭐 올 한 해가 지나더라도 그냥 같이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저도 이전에는 네. 기억에 어릴 때는 달력을 받아오면 뭐 지금은 뭐 연예인 그림이 많은 시절인데 그때는 네. 없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그림 네. 그런 걸 애지중지하면서 달력도 가끔씩 그 닦아주잖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디 가나 그냥 달력을 사진을 딱 해서 올리니까 그런 달력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달력, 네. 뭐 작품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행사를 했던 달력이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저는 또 특별히 선물 받은 달력이 명화가 다 들어있는 달력이에요. 아, 네. 세계 아주 유명한 화가들의 명화가 들어있는 달력인데, 인쇄까지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 진짜 이거 한 달 지나고 나면 액자에다가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닐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받았는데, 요즘에는 달력도 많이들 걸어놓지 않으니까 구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달력을 걸어놓기보다 탁자 위에 달력을 네. 놓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학교가 조금 미대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동문회에서 네. 작가님들이 미술하는 작가님들 많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매년 동문회에서 나오는 달력이 있어요. 아, 그 좋네요. 작품에 설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상화를 볼 때는 무슨 그림인지 이해는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와 그다음 그림에다가 설명까지 딱 해서 달력에 넣으니까 달력 넣으면 인테리어가 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달력은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요즘에는? 저도 지금 중국에 달력을 안 받은 지 한참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전에는 그냥 그 큰 거 있잖아요. 걸어 놓을 수 있는 네. 달력을 많이 했는데 근래 와서 집에서 보니까 걸어 놓는 것도 있고 모양이 다양하더라고요. 아. 그냥 한 장짜리 달력도 있고 네. 그다음에 탁자 위에 올리는 달력도 있고 예. 눕혀놓는 달력도 있고 아. 요즘 또 차가 많으니까 네. 차에다 이렇게 붙인 조그마한 그런 달력도 있더라고요. 그냥 아. 사실 이렇게 안에다 표기는 많이 못하는데 네네. 붙여놓으면 한 페이지 펼칠 때마다 제일 중요한 날짜를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네, 좀 다양하게 상품화된 것 같습니다. 달력이. 아, 그렇죠. 근데 아마 똑같은 모습은 달력을 처음 받자마자 뭐 누구 생일, 네. 집안의 대소사 이런 거 전부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 글 쓸 수 있게 뭔가 빈칸이 좀 많이 네. 있는 달력을 좀 더 선호를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그런 달력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올 한 해 달력에도 동포 여러분의 보람이 가득 찼으면 좋겠네요. 조영구가 노래합니다. 무심한 달력.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이호양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눈물겨운 할머니의 사랑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조선족이지만 엄마는 한족이다. 그런데 내가 3살 때 그리고 여동생은 2살 때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했는데 우리 둘을 다 아버지가 맡게 돼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다. 아버지는 멀리 남방에서 일을 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가 없다. 손군을 하나도 키우기 어려운 세월에 둘이나 키워야 하는 할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나이 좀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우리 남매는 할머니한테 감사한 것이 너무 많다. 우리를 조선족 학교에 다니게 해주신 것이 고맙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모까지 우리를 극진히 키워주신 것도 더없이 감사하다. 내가 태어난 지 반년 만에 할머니는 나를 안아오셨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족인 엄마 손에서 자라면 내가 우리말을 못 배운다고. 그 이듬해 여동생이 태어나자 할머니는 또 그 여동생도 안아오셨단다. 할머니는 우리 둘의 첫 번째 학교였다. 우리는 할머니한테서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예의 범절도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금방 학교에 붙어서부터 몇 년간 할머니는 우리 둘을 학교로 데려가고 데리러 오고 끼니마다 맛난 음식을 만드느라 신경을 써가면서 우리를 잘 키워주셨다. 할머니의 사랑으로 우리 둘은 건전하게 잘 자랐지만 할머니는 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셨다. 할머니라고 어찌 이웃과 만나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으랴. 할머니가 어찌 힘든 나날들로 쌓인 스트레스를 가까운 친구 앞에서 풀고 싶지 않으시랴. 할머니가 어찌 좋은 옷을 사입고 싶지 않으시랴. 그러나 할머니는 애월하지 우리 둘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오셨다. 언제 한번 좋은 옷 입은 걸 못 보았고 친구들이 식당에 불러도 거절을 했고 이제 우리가 커서 대학에 가야 할머니는 부담을 덜을 수 있으련만 그때 할머니는 거의 나이가 80이 될 것이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그 희생을 달갑게 여기시는 할머니는 진정 엄마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요 몇 년간 할머니가 많이 늙으신 것 같다. 병도 생기셨다. 그래도 언제 한번 짜증이 없는 할머니시다. 나와 여동생이 할머니한테 보답하는 길은 공부 잘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오늘도 할머니의 그 사랑에 목이 메이고 눈물겹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아유, 마지막 구절에 가슴이 찡하네요. 할머니가 고생하시면서 키워주시는 그 사랑에 목이 메이고 눈물겹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편지를 보내온 이호양 학생은 남학생이거든요. 아, 6학년밖에 안 되는데. 소학교 6학년. 저 마지막 구절에 네. 내가 막 눈물겹네요. 그러니까요. 네. 할머니가 그 남매를 너무 정성껏 키워주신 걸 이렇게 잘 알고 있다니
아유,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서 기특하죠. 저희는 이제 중국 동포 사회에서 네. 문제되는 하나가 중도 입구 청소년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사춘기를 겪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이 시기에 네. 이제 아니면 여보다 조금 더 낮은 3, 4학년 때 오는데 할머니 손에 자란 애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할머니를 그리워하지만 뭔가 불만이 있어요. 할머니한테 불만이 아니라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의 이 편지를 보면 어머니한테 하는 그런 그리움, 원망은 없고 네. 할머니가 다 채워준 것 같아요. 사랑으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이의 편지를 본다기보다 나는 어른의 편지를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네. 소학교 학생이 쓴 편지 속에 어쩌면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그대로 느끼면서 네. 기특하게 철이 잘 들으면서 크고 있을까 싶어서 참 할머님께 다시 한번 저희들도 감사드리고 싶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정말 잘 키웠다는 게 여기서 묻어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은 엄마 자리가 비어 있으면 본인 아니게 엄마를 그리워하고 또 원망도 좀 있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할머니가 해주신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마치 그 그림처럼. 그래서 야 얼마나 훌륭한 할머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네.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항상 할머니를 믿지 않잖아요. 뭔가 할머니 하는 게 다 구시대식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거 엄마들도 들으면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엄마가 한족이라고 했어요. 네. 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뭐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가정에서는 진짜 할머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네. 큽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한족과 결혼할 때는 한족이 조선말을 잘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워낙 또 중국에 살게 되면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주위 분들이 한족을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애가 조선말을 못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부부간이 네. 중국말 많이 하면. 그래서 할머니들이 대부분 이 할머니처럼 우리 민족 언어와 우리 민족의 생활 방식을 잊어버릴까 봐 엄청 걱정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섭이 아닌 간섭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네. 이런 상황이 저희 친척 안에도 있어요. 이렇게 한쪽과 결혼해서 네. 대신 보면 애들이 조선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러네요. 참 아쉽습니다. 네. 이 편지 속에서는 할머니는 우리 둘의 첫 번째 학교였다. 네, 맞아요. 이것도 우리는 감동이에요. 할머니한테서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예의 범절도 배우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첫 번째 학교시네요. 우리말을 함께 하시면서 조선 민족의 어떤 예의 범절, 전통 문화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 주셨겠습니까? 이걸 보면 네. 어머님들이 오히려 이런 역할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어머니가 나의 첫 번째 학교다 이거보다는 너무 많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네. 한다, 욕을 한다 이러는데 얘는 이게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뭔가 시키고 했을 건데 말을 너무 곱게 하세요. 그렇죠. 네. 네. 첫 번째 학교라니 내가 막 반성하기 시작하네요. 네. 자, 오늘 편지를 보내온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이호양 학생. 앞으로도 할머니의 바람대로 우리 둘이 할머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약속 함께 지켜가기로 해요. 정동원이 불러주는 효도합시다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동포사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인 동포 사회에 경사가 생겼다고 하는데 카자흐스탄 할퀴나 재단 이사장의 동포 의사 배유리 박사가 임명이 됐다면서요? 우리 여기 카자흐스탄에서 심장 이식 수술 그 전문의로 아주 유명한 우리 고려인 배유리 박사가요. 우리 카자흐스탄 할퀴나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인 동포 사회에 아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네. 이 현지의 카진 포럼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올 초 연초에 일어났던 우리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를 수습하고 또 국정을 또 쇄신하는 과정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할퀴나 재단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또 그 말이 나온 지 바로 재단 설립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카자흐스탄 인민속으로 번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요. 이 카자흐스탄 할퀴나 재단의 초대 재단 이사장에 우리 바로 이 고려인 배유리 박사가 임명된 것입니다. 네. 이 배유리 이사장은요, 취임 직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생 재단인 만큼 아주 신속히 조직을 잘 갖추고 업무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할퀴나 사회복지재단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는 비극적 사태의 원인 중에 국내적 원인으로서 그동안 소련 해체 후에 시장 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 30년 동안 누적되어 온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편중이 있다. 이렇게 토카예프 대통령이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재단은요. 그래서 이 재단의 기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국부의 원천인 석유와 또 가스,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에너지 기업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은행 이런 소유주들이 정기적으로 내는 출연금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인들 그리고 또 복지가들이 내는 기부금 이런 걸로 충당이 되고요. 또 모아진 기금은 이제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배유리 박사 어떤 분이신가요? 그 배유리 박사는 올해 이제 64인데요. 모스크바 제2 모스크바 국립의대를 졸업하고 우리 카자흐스탄 국립병원에서 심장외과 과장으로 근무를 해왔던 심장외과 전문의입니다. 이 배유리 박사는 또 국립과학 심장외과센터장을 이제 역임하면서요. 우리 여기 중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만성 심부전증 환자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또 영유아를 위한 첨단 다단계 심장 수술을 이제 여기 최초로 카자흐스탄에 도입해서 시작을 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세계 이제 심장 수술 분야에서 세계 한 22위권 선진국이 하나로 도약시키는 게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근자에 2014년도에는요 세계 최초로 제3세대 인공심장 이식수술을 성공시킨 그런 정말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네. 이 배유리 박사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주는 파라사트 훈장도 받았고요. 또 올해의 애국자 칭호 그리고 카자흐스탄 노동용 칭호를 받은 아주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고려인 동포입니다. 네. 자, 이 소식 들으신 우리 고려인 동포분들이 정말 어깨가 으쓱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아주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갑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미즈호 마을 학살 사건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지난달 9일에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 중 미즈허 마을 학살 사건에 대한 온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미즈허 마을 학살 사건이란 1945년 8월에 일본인들이 미즈허 마을의 조선인 약 27명을 학살한 사건을 말하는데, 현재 바라스카야라고 불리는 미즈허는 일본이 러시아 남사할린 지역에서 실시한 식민 정책으로 형성된 정형적 농촌 마을입니다. 지구촌 동포연대와 사할린 향토박물관 진유래 박사가 함께 주최한 이번 포럼에 한국과 러시아, 모스크바, 사할린, 일본 홋카이도에서 사할린 한인 연구자들, 동포들이 참석했으며 2019년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 관련 다큐를 방영했던 KBS 이용훈 기자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이번 그 포럼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최근 미즈허 마을 사건에 대한 신문 조서, 재판 기록물 등 그동안 비밀 문서들이 비밀 해제되어 사할린 향토 박물관 문서 보관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는 진율야 박사가 기록물 공개 신청에 따른 것으로 작년 카바르스크에서 열렸던 일본군 전범 재판에 대한 포럼에 미즈허에 대한 발표 계기로 박물관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비밀 문서가 70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비밀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율야는 전체 3권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비밀이 해제된 기록물들을 연구하여 결과를 전시하고 연구 성과를 출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자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달 9일에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 중에 미즈호 마을 학살 사건에 대한 온라인 포럼이 열렸다고 하네요. 미즈호 마을 학살 사건이란 1945년 8월에 일본인들이 미즈호 마을의 조선인 약 35명을 학살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지구촌 동포연대하고 사할린 향토박물관의 진율리아 박사가 함께 주최를 한 이번 포럼에는요, 지역의 여러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2019년에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 관련 다큐를 방영했던 KBS의 이정훈 기자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비밀 문서가 70년이 지나서 이제 비밀 해제가 돼서 사할린 향토박물관 문서 보관소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 목적은 아무래도 희생자들의 정확한 수를 파악도 해야 되겠고요. 또 희생자들의 이름을 밝혀서 유족을 찾아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한국, 일본 연구자들이 협업을 해서 이 미즈호 마을의 학살 사건이 전부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직 눈 뜨면 안 돼? 아직 멀었어? 다 와가. 절대 눈 뜨면 안 돼? 대체 어딜 가길래 그래. 답답하단 말이야. 자, 다 왔다. 이제 눈 떠도 돼? 그럼. 자, 눈을 뜨시오. 짜잔. 와, 이게 다 뭐야? 널 위해 준비했어. 네가 꽃길만 걸으라고 이것길 준비했어. 정말 예쁘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대? 널 감동시키려고 내가 며칠 전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접 꽃을 따다가 이 꽃길 만든 거야. 정말 날 위해서? 그럼 너만을 위해서지. 와, 고마워. 진짜 감동이다. 내가 이 꽃 안 딴 거 알면서도 감동해줘서 내가 고맙지. 에이, 직접 꽃을 안 따면 어때? 이 꽃길로 데려와준 것만도 고맙지. 그렇지? 고마운 거지?
깜짝 이벤트 준비하면서 괜히 쫄았잖아. 아, 근데 정말 누가 이 꽃을 길에다가 뿌려놓은 것처럼 예쁘다. 누가 뿌려놓은 게 아니라 저절로 떨어진 거래? 그러게 말이야. 자, 이제 시작해야지. 응? 뭘? 뭐긴 뭐야, 이벤트. 이게 이벤트야. 방금 꽃길 걸었잖아. 뭐야, 이게 다야? 더 없어? 그럼 이 꽃길 다시 한 번 더 걸을까? 눈 한 번 더 감을래? 에이씨, 됐어. 그냥 나 혼자 걸을래. 아, 야, 같이 가. 나랑 같이 꽃길 걸어야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한 줄 알았더니 원래 있는 꽃길에 데려간 거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둘이 이것 꽃길을 걸으면서 데이트하니까 좋을 것 같네요. 이 꽃은 11월 말부터 4월까지 피는데 1월에서 2월에 절정으로 꽃을 피웁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경상도와 전라도 등 우리나라의 따뜻한 지방에서 많이 납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꽃이 피는데요. 중국에서는 해홍화라고도 부르고 겨울에 이 꽃이 핀다고 해서 이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꽃의 색은 주로 붉은색인데 남쪽의 섬에서는 흰색 꽃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수 오동도에 이 꽃이 유명하고 제주도에도 이 꽃이 많고 이 꽃 군락지가 있어서 이 꽃을 보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꽃말은 진실한 사랑, 겸손한 마음, 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겨울에서 봄 사이에 피는 꽃인데요. 추운 겨울에 빨갛게 피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1, 2월이 이 꽃의 절정입니다. 여수 오동도, 제주도 등에서 이 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웃음꽃, 2번 동백꽃, 3번 해바라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저도 이 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로 이 꽃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꽃 군락지에 갔더니 저절로 땅에 떨어진 꽃들이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꽃길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꽃은 관상용으로 즐기기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할머님들이 이 꽃의 열매로 짠 기름을 머리에 바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기름을 바르면 머리가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나던 게 기억이 나네요. 동포 여러분은 이 꽃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이 꽃에 대한 추억도 저희 행복우체통에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에 고려극장의 한진 작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한진 작가가 모스크바 영화대학에 진학을 해서 후배들을 도와가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한진 작가 생애를 좀 정리하면서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고 당시에 소련 체제에서도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었구나 하는 걸 보고 참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소련에서 소련 여성이라는 이 월간 잡지를 펴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 잡지는 당시에 그리고 소련은 굉장히 번역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번역대학을 따로 설립할 정도였고 네. 외국의 여러 그 고전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또 러시아나 그 소련에서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작품들을 세계 여러 나라로 번역하는데 굉장히 국가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이 공을 네. 들였거든요. 네. 그 일환으로 소련에서 소련 여성이라는 월간 잡지를 펴냈습니다. 소비에트식 페미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련에서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렇게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어떻게 선전하는, 좀 과도하게 선전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세계에 공산화된 모든 나라들의 언어,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 그러니까 조선어는 당연히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번역을 해서 그 나라에 배포도 하고 소련 영내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한테도 배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고려인들한테도 배포했고 북한으로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인재들이 보니까 당시에 유학생들이었죠. 그래서 한진 작가는 이 소련 여성 잡지를 이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네. 소련 여성 잡지를 이렇게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대학 생활은 좀 그래도 좀 풍족했겠죠? 그래서 한진 작가는 네. 망명을 하기 전까지는 참 행복하게 사신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부친이 나름대로 거기에 그 핵심 간부층이었고 평양에서 네. 태어났고, 물론 전쟁 때는 뭐 손에 부상도 있고 손가락도 잘리고 그랬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보내고 유학까지 오고 대학 다니고, 유학생들은 국가에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 유학생들은 다 장학금을 받았죠. 네. 그런데 이제 장학금으로도 여러 그 기숙사비 내고 생활비 이것저것 하게 되면 그런 대로 살 수는 있었지만 풍족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요. 그런데 네. 한진 작가 같은 경우는 소련 여성이라는 이 잡지의 중요도도 크기 때문에 이거 번역비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달 번역해서 늘 주머니가 이렇게 풍족했다고 합니다. 네. 참 행복한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후배들에게 좀 이렇게 식사도 많이 사주고 좀 넉넉하게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증언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전통이 옛날에 그렇죠. 그렇죠. 선배들이 이렇게 돈을 쓰고 후배들은 그 선배들을 따르고 존경하는, 우리 옛날 풍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이 한진 작가와 한진의 1년 선배였던 그 리경진, 이분도 이제 리진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는데, 한진 작가가 와보니까 한진 작가보다 한 해 전에 와 있었던 이 리진 선생이 먼저 소련 네. 여성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한진 작가가 와서 두 분이 졸업할 때까지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풍족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로 후배들 어려울 때 네. 이렇게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어려움도 해소해주고 이렇게 네.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한진 작가를 비롯해서 모스크바로 와서 공부하고 있는 그 많은 북한의 학생들이 어떤 자유로움 뭐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한진 작가나 그분들이 소련에 망명하게 된 계기인데, 네. 소련 사회 자체는 당시 그 기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서방 세계 사람들도 소련을 당시에 여행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스탈린 체제 하에서도 이게 정치와 외교 문제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아주 그 첨예한 대립을 했지, 그 사회 내부에서는 네.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그 분위기가 어디 다른 나라 비교할 수 없이 자유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때 학생들은 유학생이라는 어떤 그 자부심,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자기들이 끌고 나가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거기에 이 소련 체제의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시 그분들은 소련 체제가 가장 우월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자유로운 사상을 갖고 자기들이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갈 계획을 세웠던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사건입니까? 그것이 이제 한진 작가와 또 유학생들의 그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인데, 소련에서는 1953년에 스탈린이 죽습니다. 네. 죽고 후리초프가 들어서서 후리초프가 1956년에 1, 2월에 공산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거기서 비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스탈린 개인 숭배를 대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스탈린 체제를 혹독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비밀에 붙였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비밀이 새나가서 알려지게 됐지요. 그래서 네. 더욱더 그 뒤로 소련 사회는 더욱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한에서는 1956년부터 종파투쟁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김일성이 이 남로당파를 숙청하고 그다음에 중국 연안파 숙청하고 소련파 숙청하고 김일성 1인 우상화, 개인 숭배 이렇게 체제로 북한은 반대로 나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 유학생들의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자기들은 돌아가서도 이러한 자유로운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북한은 말 그대로 이렇게 아주 냉혹한 독재 체제로 스탈린보다 더 가혹한 체제로 반대로 이렇게 역주행하면서 가족이나 이런 측근들도 숙청되는 걸 보면서 네. 학생들은 깊은 우려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허은배라는 분이 여기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죠. 아, 네. 유학생들에게 뭐 전반적인 영향이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극명하게 이 양 체제를 학생들이 비교할 수 있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학생들은 가족들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그래도 부모님 있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은 돌아갔지만은 이때 영화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은 이게 아니다. 이런 사회는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비판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 망명을 하게 되고 이들의 운명이 조국으로는 돌아가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네. 고려인들의 문학과 문화를 이끄는 이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거죠. 네, 한진 작가가 우리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많이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진 작가가 남긴 것은 우리가 작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한진 작가가 극장에 들어가서 남긴 이 희곡 작품들은 고려인 사회의 주목을 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소한 것이 아니고 이 고려인 사회와 이 먼 미래를 보고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관련 이 고려인 사회 내부의 어떤 가족이 균열되는 것을 포착해서 쓴 이 희곡 작품들. 네. 그리고 또 이분은 생애 마지막에 또 중편 소설도 썼는데 고려인 강제 사건을 최초로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네. 그런 작품도 쓰면서 정말 이 고려인 사회의 그 문학을 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사회 자체를 네. 한 단계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가장 앞장선 선두주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훈아가 불러주는 청춘 고백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